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꿔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할 말 하는 방송, 전문성과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끝은 창대할 줄 모르겠지만 일단 미약한 시작은 해낸 방송, 어디 영좀,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을 맡고 있는 빌바오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4층의 빌바오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방송에 대한 피드백에 따라서 프로그램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소한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변경된 이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일단 드려볼게요. 제목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입에 붙는 걸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약간 도발적인 이름으로 정해봤고요. 제목과는 달리 청취자분들을 도발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목이라는 게 사실 좀 유치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고요. 오늘부터는 어디 영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주로 오늘은 제가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관에서 본 이야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영화 이야기 간단한 평가 해보고 너무 진지해서 걱정됐지만 충분히 볼만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평가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지할 것 같은 기념영화였는데 어떻게 상업영화적인 요소를 잘 섞어 넣어서 재미를 좀 확보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통해서 떠오른 잡생각을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저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김대건 같은 영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탄생을 평일 오후에 동대문 CGV에서 봤는데요. 혼자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이 동대문 CGV 특징이 관이 좀 작아요. 다들 한 6개인가 7개인가 8개인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관이 대부분 좀 작습니다. 거기 그리고 관객분들이 꽉 차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제 경험으로는 한 30% 정도 조금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임 타임에 가면 한 50% 정도 차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영화관이 일단 한산에서 좀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스크린이 작다 보니까 제 시야 안에 스크린이 다 들어오는 게 참 좋습니다. 아이맥스나 아니면 대형 스크린 같은 경우는 시야를 아예 그 스크린이 덮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동대문 CGV는 영화를 좀 관찰하는 느낌이 나도록, 그러니까 스크린이 제 시야 안에 폭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영화에 대한 부담감 없이 오히려 집중해서 잘 보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관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탄생을 볼 때 평일 오후여서 그런지 혼자 봤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요. 저는 이런 경험이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핸드폰 때문에 영화에 집중이 좀 깨졌다. 그런 게 차라리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영화라는 매체의 큰 적은 스마트폰이 아닌가 이런 생각 다시 해봅니다.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혹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 챌린지 같은 겁니다. 하루 종일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호캉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호캉스가 도심에서 벗어나기에는 좀 피곤하고 또 일상에 많은 일들이 남아있고, 그러나 일상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은, 도심 속에서 일상을 탈출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호캉스들을 가시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저는 괜찮은 영화관, 그러니까 영화관 상영관 수가 꽤 많고 그 주변에 밥집도 있고 교통도 편한 이런 영화관들 있잖아요. 큰 멀티플렉스들. 그런 데서 하루 종일 영화 보기를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다시 밥 먹고 커피 먹고 다시 들어가서 영화 보고 또 나와서 좀 쉬다가 다시 영화 보고,
집에 가서는 오늘 하루 종일 영화 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정도? 그 일상과 격리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색다른 추천할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국제영화제 제가 9월 말에 갔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했었네요. 네,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왕십리나 용산이나 영등포역에 CGV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성수 메가박스도 그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성수가 직장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성수 주변에서 영화도 보고 주변에 카페나 맛있는 밥집도 있고 주변에 한강도 있고 뭐 서울숲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와 뭐 어떤 산책과 겸사겸사 겸들어서 약간 뭐 이렇게 여행처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자, 영화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탄생은 박흥직 감독의 작품이고요. 주연 배우는 윤시윤입니다. 그리고 뭐 이문식, 뭐 안성기, 김강우, 이호원, 그리고 요새 한국 영화 드라마에 자주 볼 수 있는 배우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를 구경하는 재미도 꽤 쏠쏠하게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간단한 평가하기 전에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 이 영화를 왜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는 뭐 역사에 대한 선호 그리고 위인전에 대한 선호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도 실사 영화, 전기 영화 이런 거 상당히 실화 영화나 아니면 전기 영화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대 시절에는 마틴 루터 킹하고 체게바라를 참 좋아했어요. 물론 뭐 책 한 권씩밖에 안 읽어왔습니다. 일종의 중2병이었죠. 김대건 신부라는 이름은 뭐 국사책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뭐 주요 행적은 알고 있습니다만, 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었는데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선뜻 영화를 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영화를 보고 나온 느낌은 아까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체게바라나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약자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 몸 던져서 무언가 희생하는 삶을 살다가 간 그런 멋진 인생을 산 하나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근데 영화 보기 전에 좀 걱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가 너무 무겁고 진지할 것 같다라는 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물론 뭐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도 뭐 재밌게 끝까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뭐 부산국제영화제 제가 10월달에 갔다 온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배운 교훈이 영화가 좀 지루하고 좀 진지하고 그래도 내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뭐 생각을 계속 채워넣으면 나름의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것만큼 뭐 영화가 너무 지루하거나 진지하기만 하거나 축축 처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뭐 볼만한 가치가 있었고 재미도 꽤나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루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재미 요소로만 그득그득 채운 것만 좋은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분노의 질주나 뭐 트랜스포머 시리즈나 뭐 아바타나 어떤 볼거리로 가득 채운 영화 이런 영화 또 좋은 영화고 만들기 어렵고 쉽지 않지만 이런 영화도 충분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나와 나의 세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화도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 요소가 좀 덜 들어가 있는 공간을 제 생각으로 채운다고 생각하고 보면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독립영화, 해외 뭐 영화, 뭐 예술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좋아들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뭐 그 정도 급은 또 아닙니다. 나름의 어떤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충분히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을 드려보죠.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느끼는 점이 연말에 어울리는 영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뭐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는 시점에서 첫
첫 번째 연말이기 때문에 화려한 술자리들이 많이 잡혀들 계실 텐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자신만의 의미로 채우는 연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분하게 새해를 계획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무드에는 이 영화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요? 이런 인생도 있다. 이렇게 헌신적인 인생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이런 걸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연말을 차분히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영화가 너무 좀 진지할 것 같다라고 해서 우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적인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 영화스러운 면모가 충분히 있죠. 영화의 내용 자체가 청년 김대건이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부가 되는 과정을 겪고 또 순교할 때까지 이게 과정을 쭉 그린 영화입니다. 형식으로서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루하고 담백하더라도 그 김대건의 삶이 되게 비범하고 숭고하기 때문에 그 삶에 집중하다 보면 또 흥미 요소가 거기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영화라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나 박열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두 영화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냥 담백하거든요. 네, 그냥 그 젊은이들의 어떤 도전과 고난 이런 걸 그리고 있죠. 그럼에도 그냥 이 인물들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화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나 로켓맨이나 엘비스도 전기 영화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들은 뮤지션이기 때문에 수많은 음악과 어떤 화려한 삶으로 재미 요소를 추가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김대건 신부의 삶은 그렇게 보헤미안 랩소디나 로켓맨이나 엘비스처럼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탄생이라는 영화가 재미와 의미 중에 둘 중에 뭐에 방점을 찍었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의미에 방점을 찍는 영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재미로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 김대건 신부의 일화를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탈바꿈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재미를 위해서 사실을 변경하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에서 가톨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기념영화에 가깝게 이렇게 담백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극적인 장면을 더 추구하고 재미 요소를 더 넣으려면 넣고 비극이라고 하면 더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절제를 하고 담백하게 갔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영화에 가깝고 전기영화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상업영화는 맞기 때문에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삽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가톨릭에 연이 없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해야 이 영화의 의미가 오히려 김대건 신부의 삶을 또 널리 알리는 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상업적인 요소가 충분히 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미를 만들어 넣는 거는 영화를 상품으로서 돈을 주고 사는 관객을 위해서는 어떤 예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공을 해야 되는 거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인 것처럼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업 영화로서의 요소를 이제 좀 짚어보면서 얘기를 말씀을 해보죠. 일단 포교에 대한 거부감을 좀 의식을 했다라는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톨릭 교리가 이래서 우수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이런 걸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기보다는 천주를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삶이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포교의 목적을 좀 달성하려고 했다면 간접적으로 달성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문식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이런 대사를 해요. 난 마부라서 평생 무시를 받았지만 하느님이라는 이름 아래서 양반과 형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톨릭 신자 공동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이 가톨릭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재산을 바치는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로 간접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간접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가톨릭 이런데 어떠신지 이렇게 정도 권유하는 정도 살짝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설득, 권유의 방식이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는 방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뒤집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캐스팅이 아까 화려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캐스팅도 아주 화려하고 또 밸런스도 잘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연을 맡은 윤시윤 배우는 일단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호감을 주는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한 이미지, 청년다움이 김대건 신부의 삶과 딱 적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김대건 신부가 20대 초반에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윤시윤 배우는 30 중반이죠.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압축적인 삶을 살아낸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대 중반 이후에 배우고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김대건 신부라는 대단한 사람의 이름값이나 숭고한 삶을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20대 내에서 그런 내공을 갖춘 배우가 찾기 힘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윤시윤 배우의 연기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건의 여정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여정 안에서 만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대건 신부 원탑 영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무게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영화 전체를 끌어가는 무게감을 좀 나눠서 들어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이 초반은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과정, 그리고 영화 중반은 신부로서 수업을 받는 과정, 그리고 중반 이후로는 신부가 된 이후에 새로운 신부들을 조선으로 모셔가기 위한 어떤 고난, 어떤 노력 이런 것들 다루고 종반은 이제 조선 정부에 잡혀서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맡은 배우들의 무게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연기와 라인업을 보는 재미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톱 주연이라고 해서 전혀 연기의 공백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좋았고요. 또 무게감이 있는 배우들이 다수 출연을 해요. 찾아보니까 가톨릭 신자인 배우들이 꽤나 우정 출연, 카메오 출연 많이 하신 걸로 나오던데, 김강호, 안성기, 정유희 배우 등등 해서 좋은 뜻으로 선뜻 출연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배우들에 대한 호감을 어떤 가톨릭이나 김대건 신부에 대한 어떤 호감으로 옮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또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 요새 자주 볼 수 있는 조연 배우들은 거의 많이 볼 수 있어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코믹 릴리프 같은 것들을 꽤나 넣었어요. 김대건의 여정을 함께하는 단짝들이 나오는데 이문식 배우, 윤경호 배우, 이호원 배우 등들이 나오는데 김대건이라는 삶이 어떤 무겁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도 평범한 청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는 편하게 얘기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조연 배우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무게감을 좀 더 낮추어가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은 비극이고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만담을 통해서 코믹 릴리프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씩 이제 잡아주는 과정, 너무 무겁게만 흘러가지 않도록 지루하지만은 않도록 잡아주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저는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김대건으로서의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과 청의 경계 도시에서 주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여주인과의 어떤 로맨스 같은 느낌도 어느 정도 줘서
어느 정도 관객의 흥미를 좀 사로잡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약간 로맨스적인 요소는 김대건의 죽음을 좀 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만난 신부님과 혹은 이양성 선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대건이라는 사람은 지적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인물을 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도 저는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장르적인 장치를 좀 넣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스릴러랄지 아니면 해양 액션 같은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토릭이라는 게 조선 정부의 핍박을 받던 종교였고, 언제 걸리면 당연히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언제 조선 정부에 걸릴지 모른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어떤 스릴,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스릴러 장르 같은 요소도 삽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백령도로 그 김대건과 김대건의 동료들이 중국에 계신 어떤 신부들과 소통하고 신부들 모시러 가는 루트를 개척을 하려고 해요. 그걸 개척하는 과정에서 백령도로 백령도 먼 바다죠. 지금 배로도 4-5시간 가는 그런 거리인데, 나무배로 그걸 가면서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는 장면들을 넣어서 어떤 꽤나 눈요기 할 거리들이 꽤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것도 역시나 지루해질 뻔한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전기 영화일 것 같아서 무겁기만 할 것 같았지만 무겁지 않아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요소는 제가 볼 때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런이 좀 약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김대건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좀 각색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빌런을 좀 각색해서 좀 더 김대건이 이겨내야 할 고난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탄생이라는 영화가 성인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고 조명하는 영화는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 아래 가톨릭 신자라는 집단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출발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왜 많은 이렇게 조선의 민초들이 조선과 조선 정부와 조선 정부의 체계와 조선을 지배하는 성리학에서 왜 희망을 얻지 못했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다른 종교나 서양에서 들어온 그 가톨릭에서 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지, 왜 그럴만한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랄까? 그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리학도 결국에는 고려시대 때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고려시대 말에 등장을 했고, 결국에는 고려를 망하게 하고 성리학으로 조선을 세운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분명히 성리학도 단순히 양반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학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의 일을 하고 또 일반 민초들은 민초들의 일을 하면 이 사회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잘 돌아가면서 도덕적인 것도 지키고 경제적인 풍요도 얻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이상적인 사회로 도달할 수 있다. 그게 성리학이 제시해 줄 거다라고 해서 조선을 성리학 이념의 지배하에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성리학이 조선 후기로 가서는 민초들의 삶을 돌보는데 실패했는지 그거를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더 이상 한계를 드러냈고 성리학 대신에 가톨릭이 필요했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라는 거를 좀 배경으로 설명이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같이 이제 가톨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연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신앙심으로 이걸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논리적인 설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과정을, 그러니까 가톨릭이 반드시 조선에 필요했고, 또 김대건 신부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가톨릭을 이 조선 땅에 옮겨서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해를 받았다. 왜 박해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양이놈들의 어떤 학문이다. 이건 사교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지.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정부의 악행을 좀 더 표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산어부에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런 혹독한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한 명에다가 세금을 또 매기는 거면 나 남자 안 할란다. 생식기를 스스로 자르겠다 하면서 그 나트로 자신의 생식기를 그 관아에서 자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른바 절양이라는 장면이 자산어부에 나오는데 그 장면 하나로 그 당시에 일반 양민들에 대한 수탈이 이만큼 심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하나 이 영화 탄생에도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아쉬웠습니다. 1억 조선 정부의 악행, 성리학의 재기능을 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야. 그러니까 김대건의 빌런 역할을 결국에는 어떤 특정 인물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선 정부나 아니면 무능한 양반이나 양반들의 고리타분한 생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빌런의 역할을 좀 대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빌런 역할을 해야 될 우형의 요소들이 제대로 부각이 안 된 느낌이라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요소를 좀 더 강조하는 거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좀 덜해도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얘기는 어느 정도 갈무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떠오른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영웅이라는 키워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김대건이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종교적인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제사 많이 좀 지냈었고요. 그 다음에 10대 이전까지 절에 매주 가긴 했었어요. 10대 이후로는 둘 다 불교나 유교적인 어떤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요. 불경을 읽어보거나 유교 경전을 읽어보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삶에 거의 묻어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릴 때 불교 어린이 학교에서 배운 참선 같은 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과부자를 틀고 불경을 틀고 진지하게 참선하고 이러진 않는데 혼자 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절에 다녔던 영향이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약간 스스로의 이익에 대해서 사익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저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말로 하는 걸 좀 꺼려한다? 이런 거 부끄러워한다? 이런 편입니다. 요새는 사실 그런 분위기 아닌데 좀 글쎄요.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나의 이익을 먼저 우선한다라고 얘기하는 공동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좀 유독 좀 더 부끄러워한다라는 걸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저는 일단은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배경이 이런 사람인데 김대건 신부를 나와 신앙을 공유하고 종교적인 믿음을 정말 멋있게 실천하는 사람이구나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당연히 저는 가톨릭이나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신적인 존재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렇지만 김대건 신부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제가 좀 있는 편이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인물들을 하나 더 알게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웅들이 있죠. 뭐 영웅마다 각자의 연료는 다를 수 있으나 뭐 약자를 위해서 이 한번 불살은 사람들인 것은 같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김대건 신부를 마틴 루터 킹 목사, 뭐 체게바라, 뭐 이순신, 전태일, 뭐 유관순, 뭐 이런 영웅들과 같은 선상에서 영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웅은 어떻게 탄생을 하는 걸까요? 영웅은 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라고도 하는데, 글쎄요, 뭐 영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웅이 나오겠죠? 영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건 기존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어떤 병폐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거는 시스템 자체로는 자정이 안 된다.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쌓여있는 어떤 힘든 부분들을 그 영웅이 갖고 있는 비범한 능력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사회 전체에 퍼지면 그때서 영웅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람의 특별한 능력에 기대지 않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점점 발전하면서 시스템이 좀 더 많아지고 효율화되고 정밀화되고 유연해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류가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인류는 조금씩 계속 시스템에 좀 더 의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떤 매뉴얼이나 법칙을 계속 예측 가능하게 수행을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이 사회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시스템을 만들고 가꾸는 데 집중을 하자라고 어떤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시스템 자체로 자정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때서야 영웅의 특별한 능력에 기댈 때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고요. 영화 탄생에 보면 이제 성리학의 시스템이 더 이상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게 표현이 되잖아요. 뭐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아쉽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양반네들은 군자의 도리에 따라서 학문에 매진하면서 향촌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모두가 어느 정도 유교의 도리를 배우면서 서로가 돕고 뭐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좀 일하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방향을 그렸을 거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이런 유교적인 성리학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양반들인데, 양반들이 스스로 그 책임을 버리고 권리만을 취하고 그 권리를 활용해서 일반 양민들을 수탈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조선의 성리학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 양민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떤 새로운 희망을 꿈꿨던 거고요. 그런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인물로 가톨릭 신부님과 하나님과 김대건 신부 같은 영웅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영웅이 되는 자의 비범함, 그리고 영웅을 믿고 따라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웅이 떠나고 나서도 그 행적을 기록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웅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의 비범함이 뭐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엔 영웅들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인간은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영웅이란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내는 것 같습니다. 영웅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비로소 영웅이 탄생하는 것처럼, 반대로 영웅이 또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어떤 외세에 쌓은 군인들, 뭐 독립투사 분들 같은 통해서 우리는 공동의 기억을 만들죠. 그러니까 외세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외세는 우리를 항상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운명 공동체로서 외세의 어떤 간섭이나 침투를 막아야 된다라는 공통의 기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런 영웅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소속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웅들을 통해서 그 영웅들을 섬기는 집단들은 소속감을
게 되는 거죠. 영화로 그러니까 탄생을 예로 설명하면 가톨릭 신자들도 김대건을 통해서 스스로 다짐하실 걸로 저는 믿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화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아바타 2 물의 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아이맥스를 구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아이맥스를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아바타 물의 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건데 뭐 그 전에 뭐 시간이 되면 그 전에 봐왔던 영화들 중에 또 하나 에피소드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녹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